네, 주말도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연일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 내일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인데요. 폭염 피해 대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한편 어제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에 견줄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일본 열도가 불안 속에 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먼저 폭염과 열대야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서울에서는 19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래 여름이 더운 거라지만 글쎄 올해 여름은 좀 이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내본 분들은 다 느낄 텐데 원래 여름이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더운 게 사실인데 그렇죠. 올해 그 좀 다른 여름과 다른 게 가장 여름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기록으로 보면 2018년 6년 전 여름이 가장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폭염 일수 그다음에 열대야 일수로 이제 볼 때 가장 더웠고 또 그해 홍천에서 41도 우리나라 한국 최고 기록 기온을 깼거든요. 자, 올해 그때와 비교해 보면 그때에 비해서 사실은 통계적으로 어림없는 그런 올 여름인데 뭐가 다르냐? 올해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열대야 일수가 지금 오늘이 8월 9일인데 그 올 여름 어제 8월 8일까지 그 열대야 일수를 비교해 보면 2018년 열대야 일수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폭염 일수는 당연히 그때가 많았고요. 그래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올해 확실히 습해졌다. 자, 이 원인이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 그러니까 대서양이고 인도양이고 태평양이고 바닷물의 온도가 확실히 평년보다 높아졌어요. 바다와 접하고 있는 대기가 따뜻해지니까 접하고 있는 바다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이 바다가 따뜻해지고 덮고 있는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여름 이런 그 폭염이고 또 미국의 서쪽 캘리포니아주 이런 폭염들 그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예. 보통 이제 여름 더위는 이제 말복이 지나면 좀 누그러지는데 올 여름 같은 경우는 광복절을 지나서 하순까지도 불볕더위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좀 길어지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년 중에 가장 더운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온으로 보면 서울 낮 최고 기온 오늘 33.6도, 지난 8월 4일 일요일 날 36.1도 찍었거든요. 이게 올여름 가장 높은 피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내려가서 이제 겨울을 향해서 가는 이제 그 정점을 찍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 기온이 33도, 또 체감 온도 35도 이상은 분명히 8월 하순까지 나타나고 간헐적으로 9월 상순 초에도 나타나는 게 초봄 9월의 날씨거든요. 그래서 본다면 피크는 찍었지만 분명히 기온은 떨어진다. 그런데 폭염과 열대야는 금방 이 거대한 대기가 금방 식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속에서 가는데 아까 그 말복말에 했는데 8월 14일이 말복이고 오늘이 8월 9일이고 사실은 입추가 8월 7일이었는데 입추 때 보면 아니 가을이 온다더니 아직까지 더워 이게 이제 입추인데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 오늘 낮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그 기온상으로도 조금 떨어졌고요. 아침 기온이 막 27도, 8도 하다가 한 25, 6도고. 주변에서 예민하신 분들은 그걸 살짝 이제 느낀다라고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조금 건조해졌죠. 왜냐하면 계속 증발되고 이러니까 이제 습기가 조금 가셨는데 아까 말했듯이 열대야가 지금 지속되는 이유는 공기가 습하기 때문에 낮에 가열된 열을 밤에 잃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올 여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대야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어찌 보면 물론 이제 뭐 기온으로 따지면 당연히 낮이 더 높긴 하겠지만 이게 밤더위가 열대야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낮더위보다 밤더위가 더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가 지고 나면 낮보다 자연적으로 통상 한 7, 8도 기온이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자연적인 현상인데 건조한 가을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이런 말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게 건조한 사막에 가면 낮에 5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에 5도, 10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올해 날씨의 그 특징들이 이제 그런 열대야가 또
열대야가 한 2, 3일 지속되다가 조금 서늘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연속 지금 19일째 이어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견디기 힘든 거죠. 그래서 밤 기온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밤에 수면에 그 지장을 받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냉방 에어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좀 특이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소나기 이야기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보통 이제 생각했을 때 소나기가 내리면 그러니까 이제 더워진 그 땅을 그 지면을 네. 좀 식혀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이게 반대로 소나기가 내리고 나서 오히려 더 체감 온도는 좀 덥다 네.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식혀주는 건 분명하죠. 우리가 더울 때 마당에 대야에 물을 떠서 물을 뿌리죠. 뿌리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그 물이 증발되면서 기화열로 열기를 뺏어가기 때문에 잡열로 방출되기 때문에 일시 시원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소나기가 오면 그 대야로 퍼붓는 것보다는 더 넓은 범위에서 내리는 건데 그래서 기온은 분명히 소나기가 오면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에 기여하냐면 습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기온은 약간 떨어지지만 습도는 반대로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비가 오려면 좀 넉넉히 많이 오지 않는 한 그 약간 소나기는 뭐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언발에 오줌 누기식이라는 얘기했죠. 따뜻한 오줌으로 발을 녹인다고 할 때 다시 또 그 어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설픈 소나기는 습도 때문에 더 더위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자, 온열 질환자도 계속 발생을 하면서 누적 2,000명을 네. 넘었거든요.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네. 안전 수칙 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열 때문에 우리가 체온 조절이 안 돼서 그 두통, 어지러움, 이런 어떤 기억력 저하 이런 현상들이 이제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예. 방법은 자 더운 위치 그 더위를 이제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홍수가 나서 불가항력적으로 집이 떠내려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재난은 재난인데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인 그 더위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물을 자주 마셔야 되고, 네네. 뭐 공자님 얘기 같지만 시원한 곳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리한 그 노동이나 운동을 밖에서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운 조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도시, 농촌 또는 수산업 하는 데서 다 그런 어떤 열 조절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태풍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제5 태풍이죠. 마리아가 일본 동쪽 먼바다를 네.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전망하세요? 올여름 이제 장마 끝나고 폭염 속에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여름 특징이 뭐냐면 8월 9일인데 5호라고 그랬잖아요. 태풍이. 네. 태풍이 적게 생긴 아직 여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적게 생기냐? 절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아. 다음 주에 또 뭐 이제 막 생길 겁니다. 그런데 네네. 이 오 마리아는 이제 일본 동쪽으로 생겨서 지금 이 태풍이 생기면 뭘 따라 항상 가냐면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가장자리 그런 어떤 그 연안류를 따라서 지항류를 따라서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폭풍과 폭우가 상관이 없는데 일본 동쪽으로 가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또 더 높은 상층의 기압고를 만나면서 그대로 동쪽으로 안 가고 저 일본 북쪽 삿포로 쪽에서 서쪽으로 꺾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상관이 없는데 대신 그게 이제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 동해의 찬바람을 어디로 보내주냐? 우리나라 태백산맥 동쪽 동해안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동해안 쪽은 그 바람이 불면 서늘해지거든요. 예. 반대로 서쪽은 태백산맥 서쪽은 페인 현상이라고 하는 태백 타고 넘어가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 때문에 2018년 8월 1일 홍천이 41도가 나타난 게 동풍의 페인 효과가 더해져서 그런 최고 기록을 깼거든요. 그래서 이 태풍이 우리나라의 폭우와 강풍은 관련이 없지만 그런 어떤 그 선선한 바람은 동해안에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태풍 전망까지 해봤고요.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일본 지진 이야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어제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우려스러운 게 거대 지진이 뒤따를 가능성이 이제 제기된 네. 겁니다. 이게
대지진 경보가 내려졌다라는 건데 네. 이러면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 지진이 네.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은 비상이죠. 뭐 수상이 급기 해외에서 돌아오기도 했다는데요. 네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난카이 트러프, 그러니까 난카이 남해를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난카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의 규슈부터 시코쿠, 그 기이반도, 도호쿠까지 일본의 긴 열도의 한 반절 정도의 그 남해 예, 예. 여기를 난카이 트러프라고 그래서 그 우리가 계곡이라고 그러는데 바닷속에 있는 그런 어떤 계곡이죠. 네. 자, 여기에서 7.1 규모 7.1 지진이 어제 오후 4시 43분에 발생을 했거든요. 아. 일본은 바로 5시 15분에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 임시 정보. 말이 임시 정보지 긴급 정보입니다. 네네. 그걸 발령을 내렸는데 무슨 의미냐면 자, 이 난카이 트러프 지역의 거대 지진이 네. 적어도 2주 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 이런 정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7.1 이 지진으로 뭐가 무너지고 이런 데는 없지만 후속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상생활하면서 예. 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긴급히 대피할 준비를 하라. 이런 정보가 내려졌는데 네네. 이제 그 속에서 일본 국민들은 살아야죠. 당분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랬는데 오후에 오늘 네네. 새벽 4시경에 또 여진이 발생했어요. 규모 5.3. 자, 이런 거 보면 그 난카이 트러프의 그 지진은 약 한 90년에서 150년 주기로 예. 발생을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이제 저긴데 마지막이 1946년에 년이었죠. 네. 발생을 했다가 이제 이번에 발생을 했는데 지난번 2011년도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 규모 9.1이었거든요. 예. 땅에서 난 게 아니고 바다에서 났거든요. 이 난카이 트러프라는 게 바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남해. 네네. 자, 그래서 여기에 나면 그런 지난 2011년도와 같은 그런 엄청난 쓰나미 만약 나면 이제 그런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긴급 정보를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 임시 정보라는 용어로 발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전에 이 난카이 이 지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예. 남해 해역. 예. 네.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100년 주기로 계속해서 대지진이 그렇습니다. 발생을 해 왔습니까? 그래서 1707년, 네. 1845년, 그다음에 1946년. 아. 그래서 그런 곳에서 그 팔레지 난카이 해역에서 규모 팔레지 9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한 70에서 80%가 된다. 예. 이렇게 지금 그 지진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그런 주기대로 1707년, 1853년, 1946년 하고 이런 주기대로 한다면 2034년이 그런 어떤 그 지진이 발생하는데 24년이 약 10년 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제 그런 지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외신에서 이제 실제로 거대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수백 회 한 번으로 맞습니다. 여겨지지만 이걸 또 이제 전문가를 인용해서는 지진학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높은 그러니까 확률인 게 맞습니까? 우리가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 네네. 그 몇백만 분의 1 쉽게 로또에 1등에 당첨되면 한 뭐 800 몇만 분의 1이잖아요. 자, 이 금방 말했듯이 자 난카이 지진에 그러니까 지난 1904년부터 2014년까지 110년 동안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게 1473번입니다. 예. 그 중에서 일주일 이내 그런 규모가 발생하고 일주일 이내에 규모 8 이상이 발생한 지진이 8번이거든요. 1437번 중에 8번이니까 확률은 낮지만 그러나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거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안심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 확률은 낮지만 그 로또 복권 확률이 낮지만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비를 그거하고 반대 효과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이 뭐 0.7%다 이랬다고 그래서 결코 낮은 수치라고 보면 안 되고요. 뭐냐면 그 뒤에 만약 그게 나면 끝나는 거니까 세상이 없어지니까 그런 그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
동일본 대지진 때 워낙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또 발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되는데요. 그럴 가능성을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규모 9.1인데 이번 난카이의 그런 어떤 그 해역들이 만약 발생을 하면 규모 9 또는 9.1 지진이 2주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을 지금 염려를 해서 그런 긴급 정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예. 실제로 기시다 일본 총리도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 네. 일정을 취소를 했고 이런 것을 보면 일본 내에서도 그만큼 이번 지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 임시정보는 예. 처음 발령하는 겁니다. 아. 일본 기상청이. 왜냐하면 이제 그 난카이 트러프 해역에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 임시정보를 발령하라는 그 기상청 내부에 규정이 있는데 그게 네네. 처음 적용이 아.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어쨌든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네.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네.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데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면에서 뭐 이걸 좋고 나쁘고는 아니고요.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동쪽에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본의 동쪽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누가 방파제가 돼요? 일본이 방파제가 되거든요. 지난번 그 2011년도도 그랬고 이번도 지금 난카이 그 트러프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나라 울릉도가 있는 이쪽 일본의 서쪽이 아니고 일본의 남쪽. 그러니까 예,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동쪽. 일본이 이렇게 방파제를 지금 역할을 예, 하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 지진으로 인한 그런 어떤 그 영향은 뭐 없지만 그러나 쓰나미 거기에서 지진이 나서 그 바다 사이로 밀려오는 높은 파도 네, 그런 게 우려가 되고요. 하여튼 동쪽에서 바다에서 나면 아까 말한 그 일본이 막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또 태풍이 오면 일본이 또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약해지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 이 효과인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방호벽 역할을 이렇게 좀 이 난카이 트러프라는 게 일본의 예, 그렇죠. 남쪽이기 예, 예.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서 뭐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도 어떤 직접 우리나라까지 뭐 땅이 갈라지고 이러진 않고 이제 바다는 연속성이 있으니까 네네네. 엄청난 그 쓰나미가 몰려올 텐데 그게 일본이 막았지만 그 규슈 사이에 그 대마도 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쪽으로는 높은 파도가 밀려올 가능성은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어떤 이제 대응을 좀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어떤 점들을 좀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난카이 트러프 지진만 가지고는 아까 그런 지정학적인데, 자 우리나라도 그럼 지진이 아까 말한 안전지대냐? 이 난카이 트러프가 그 필리핀 해판, 유라시아판 이 경계면이기 때문에 이 판과 판의 경계면에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보다 지진이 많거든요. 예. 우리는 판 안에 이제 있는 게 한 군데인데 그러나 우리나라도 경주 지진 이런 거 보면 한 5 이상 지진이 나거든요. 일본과 비교해서는 숫자는 적지만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진 설계 뭐 이런 거 예, 강화하고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지진은 예측을 못하는 거거든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뭐죠? 그 테이블 밑으로 숨을 것, 엘리베이터 타는데 바로 나올 것. 이제 이런 어떤 지진에 대한 행동 요령들을 숙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난카이 트러프 지진 때문에 우리가 뭐 땅이 갈라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이제 갖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